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고합성입니다. 우리가 행정법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스에 대해서는 이제 요약집으로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이에요. 우리가 행정법이니까 뭐예요? 행정법이죠. 행정법에서 우리가 이제 법을 나가기 전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첫 번째, 행정법.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법은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로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리. 그러면 이제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법을 배우는 사람은 요 권리라는 개념을 일단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법이에요. 법. 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권리, 의무라는 게 하나가 탄생하게 되고, 항상 우리가 권리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요걸 우리가 존재해 줘야 돼.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즉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요걸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줄 때, 꼭 하나 잡아줄 때 어떤 걸 잡아줘야 돼? 바로 권능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걸 이루는 거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요게 바로 우리 권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법에서는 권한의 의미가 많이 탄생하고 있죠. 권한이라는 것은 요 법이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권한이라는 게 있어. 권한의 의미도 많이 탄생하게 되죠. 권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제 행정법을 배우기 위해서 법은 항상 권리와 권능과 권한과 권한의 개념을 잡으라고요. 권한은 뭐라고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렇게 되는 거냐. 법의 의미에서 이제 행정법에서 행정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관념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전개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의 관념의 성립,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건립 분립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죠. 균형과 견제와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권력 분립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바로 사법.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입법. 우리가 제4의 입법이라는 게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법, 행정, 입법,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법에 대비되는 개념이 즉 행정이다라는 의미가 탄생해서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에서 체크 앤 밸런스, 그래서 사법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행정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행정관념의 성립에서 전제 요건은 역시 체크 앤 밸런스로서 권리 분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은 역사적 산물로서 발전하다. 어떤 의미를 우리가 천천히 하면서 역사적 제도, 그러면 권력 분립과 관련돼서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권력 분립의 이론에서 존 노커 많이 들었죠. 우리 기본 강의에서 존 노커의 뭐예요? 바로 시민정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주창하신 분이 존 노커. 한번 존 노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보죠. 권력 분립의 이론에서 우리 시민정부 이론이라는 게 있죠. 조금 전에 했던 입법과 행정의 분립을 주장하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국민주권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권 분립, 존 로크의 이권 분립에서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 법의 정신에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바로 체크 앤 밸런스, 영어로 이야기하면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 법의 정신에서 우리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행정을 구분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 증거가 이게 제하게 된 원인은 바로 요 수정론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 분립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벤슈타인이라는 게 있어요. 레벤슈타인 분이 권력 분립을 동적,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꼭 확인하는 거, 존 로크, 바로 시민 정부 이론이고,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표현되고, 여기에서 레벤슈타인 권력 분립을 요거 동적, 정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요 동적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잡고 기능적으로 파악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기능은 정책 결정,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통제하는 구분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권력 분립 이론이 대두되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권력 분립으로서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의 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위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우리가 행정의 의미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법학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얼마일까요? 뭘 지칭할까요? 의미는 바로 뭐의 절차적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절차. 자, 실질적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게 또 탄생하게 되죠. 실질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따져오는 거라고.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뭐예요? 그에 대해서 학벌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 해석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문장 해석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요 개념을 우리가 탄생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체계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개념과 체계를 잡았으면 문제가 안 풀리던데요. 그거는 항상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의미를 파악하는 게. 영어에도 독해력이 있듯이 우리 법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문장 해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개념과 체계야. 그래서 행정법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는 것은 일단 체계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를 잡고 개념을 숙지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래야 우리 행정법에 대해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형식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형식이라는 행정은 절차적 측면이라는 거야. 절차. 행정부가 한다면 이거는 절차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용적 측면이라는 걸 항상 이런 의미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개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의미와 관련돼서 몇 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여기 나와 있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실정 제도상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 퍼즐. 아까 권한의 의미를 또 잡아라 그랬죠. 권한. 그러니까 개념을 위한 개념을 우리가 자꾸 잡아가면 의미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고.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러면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을 표준으로 해서, 그러면 표준을 해서 하는 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거야.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식이라는 것은 다시 꼭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실정제도상 각 기관에 형식적으로 분배된 권한이 바로 형식적 의미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뭐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뭐지? 다음 중 행정의 의미가 다른 것. 그러면 우리가 3개 정도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두고 하나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두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3개는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잡고 개념을 잡았다면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행식적 의미는 바로 권한을, 분배된 권한을 표준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꼭 한번 확인해 넣어서 저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느냐. 바로 8페이지. 자, 8페이지. 대략적으로 8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식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분자하는 기간에 따른 분류다. 기간. 행정부가 한다면 즉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그러고, 설사 사법부에서는 우리가 사법부에서 행정 의무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바로 국가 작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 즉 실질적 의미. 실질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다. 그렇죠. 내용.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우리가 학설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봤죠. 행정의 개념 징표설. 그래서 자,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모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행정의 개념 징표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개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행정의 개념 징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제3절 통칭과 관련돼서 이제 또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통칭과 어떻게 볼 건가? 법적 관념으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칭 개념 여기 나왔죠. 정치성. 자, 개념 기억해 줘야 돼요. 통칭의 개념. 우리가 개념을 파악해야 문장 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념과 관련돼서는 정치성,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통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성립 전제로서는 뭐냐? 법치주의, 즉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칭의 개념과 관련돼서 정치성, 사법성에서 재상에서 제외되는 거. 이 개념과 관련돼서는 좀 우리가 숙지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통칭의 제도적 전제는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조금 전에 봤던 개괄주의를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 즉 개괄주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애국의 사례를 우리가 보죠. 특히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애국의 사례로서 프랑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즉 국사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통칭에 대해서 프랑스 국사원에서 판례에 대해서 발전하고 있다. 영국에 대해서는 의의 특권과 국왕의 특권에 대해서 사법심사에서 역시 대되는 것, 요 의미죠. 의의 특권과 국왕의 특권에 대해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통칭이 뭐예요? 체계는 프랑스에서 국사원에서 우리가 유래됐고, 영어는 의의 특권과 국왕의 특권에 의해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었고, 미국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유명한 숙제하셨죠? 예.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루터 보덴 사건에서 우리가 통칭을 우리가 전제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루든 대 보덴 사건에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 국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칭이 대표적으로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될 건가? 2차 대전 후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개괄 전체적인 거죠. 열기라는 것은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는 게 열거주의고 열기주의. 개괄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펴주는 게, 그래서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사법에서 대표가 뭡니까? 바로 민법이 되죠. 민법에서 대해서 103조 반사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즉 반사의 질서고, 사회 질서. 그래서 그걸 103조를 뭐라 그래? 백지 규정, 포괄적 법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열거에서 이제 개괄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 자, 일본과 관련돼서는 2차 대전 후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발전. 그래서 우리 또 기본 강의에서 많이 들었던 사천 사건과 전미지 사건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칭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줄 거는 요게 포인트가 돼요. 정치성 사법 현상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요게 하나의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여기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음 중 통칭이 애국 사례로서 판단 우리 애국 사례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대표적인 국사원 하여야죠. 의회 특권과 국왕의 특권. 미국은 뭐예요? 루든덴 보덴 사건에서 크게 판단하지 않았고 독일과 관련돼서는 개괄주의로 바뀌었다. 어디에서? 하나하나 열거에 비해서 개괄주의, 포괄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일본과 관련돼서는 사천 사건과 전미지 사건 이런 것들은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이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학자들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유리했고 어디에서 이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숙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암기할 사유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범위는 넓은데 상당히 공부하기 힘든 게 또 한편으로는 행정법이 되고 어떤 사람은 행정법이 쉽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항상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계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통째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죠. 재량권이 확대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재량권이 확대되니까 자의적 승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초래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통쟁에 대해서는 적절히 축소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세금의 재정적인 문제의 압박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걸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칭이 인정 여부 및 근거를 우리가 돼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자,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야, 법.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근거는 어디에 되어 있냐? 법의 근거를 두고 있죠. 법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항상 이렇게, 자, 사사진 것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법규에 대해서는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사실. 우리가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고,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이게 대표적인 법률 요건이야. 요건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항상 요게 우리가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요? 바로 관계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야. 관계라는 거야. 관계. 나와의 관계. 자, 나와의 관계. 이게 관계죠. 우리가 이제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결연관계라는 의미를 많이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의미는 뭐냐? 관계를 찾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붙지만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바로 법률 사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 속에서 법률 요건은 즉 원인이 되고 법률 효과가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재료로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항상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재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건.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즉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는 이런 관계를 설정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건과 효과를 어디에다 규정해 놨느냐? 바로 법에다 공고해 놨다는. 우리는 바로 법치 행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자, 시작할 때 권리라는 개념을 잡았고 권능이라는 개념을 잡았고 권한이라는 개념을 잡았고 권한의 개념을 잡았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우리가 제목을 인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이란 무엇이라 하며 자, 행정법이란 무엇이라 하며 의 부분이죠.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갖춰야 되느냐? 우리 그래서 모든 법은 큰 목차는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어떠한 효과를 갖춘다.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역시 의 부분을 서론으로 처리하겠죠. 요건을 본론으로 결론할 거고 효과는 결론으로 한다고. 우리 법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엇이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간다.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칭이 인정 여부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게 바로죠. 자, 부정설이. 부정설은 사법심사 긍정설이라는 거예요. 자, 이론상 명쾌한데 법치국가라는 걸 의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법치국가니까 사법심사 긍정설이 우리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칭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가 없다. 부정설이라는 걸 탄생하게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관련돼서 정치 문제의 사법화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부정설을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긍정설은 사법심사 제한설이죠.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거. 그러면 이 통치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게 통치인가 꼭 뭐예요? 우리 대통령의 뭐예요? 재량이냐? 그게 뭐. 그러면 사법심사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바로 긍정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시 재량행위설이 탄생하게 돼요. 통치행위는 정치적 재량에 대한 행위. 그래서 독일, 일본에서 우리가 재량 행위설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량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재량 형식과 관련돼서 나중에 행정법 참 재량 일타설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답해서 내용은 통치 행위는 정치적 재량에 기한 행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독일, 일본. 비판은 뭐예요? 재량행위 일탈 남용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여기죠. 자, 일탈 남용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의미예요. 그래서 재량행위설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권 행위설이다. 자, 연구법상 대권행위 불심사 사상에서 이제 근거를 한 거죠. 비판은 대권행위도 때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력 분립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재적 한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권력 분립 원칙상 일반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 사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입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분립설에 한감으로써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 왜 사법권이 그러냐면 사법에서 우리 법원에서 우리가 통치행위를 재량할 수 있느냐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권력분립의 입장에 대해서 한다면 권력분립상 원칙상 일반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미국은 약간의 뭐의 부정적 견해가 많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법권이 간섭하는 것이 즉 권력 분립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면서 자, 긍정설과 부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설과 관련돼서 몇 개 한번 보죠. 재량행위설, 대권행위설, 권력분립설. 요거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사법이 자제돼. 어떻게 이제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사법에서 심사를 하겠느냐. 사법 자제설이. 그러면 사법을 자제하니까 즉 통치행위를 긍정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국사원 판례에서 성립 발전해왔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뭐라고 써놨죠?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판은 고의적 심사의 포기는 사법권의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가의 존립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항만. 자, 국가의 존립의 혼란 야기하는 사항만 뭐라는 거예요? 제한하자. 통치행위에 대해서 제한하자.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치행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의 규정이 있다. 자,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서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거. 헌법 64조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학설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무슨 근거를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역시 체크 앤 밸런스, 사법, 행정, 입법 다르다 영역이. 그래서 이론적 근거로서는 권력 분립설을 취하고 있고, 자, 정책적 근거는 사법은 행정에 대해서, 즉 행정 통치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하자. 그래서 사법 자제설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설 자, 권력 분립설 전체적 근거는 사법 자제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어떠한 판례들이 있느냐. 우리가 법원에서 점진적으로 판례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법원은 대체로 권력 분립의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대표적으로 겸, 선포. 자, 두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대통령의 사명권이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이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거 의미. 자,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판례와 관련돼서는 자, 대표적으로 계엄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대통령의 사명권,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사법 자제설의 경향이 있다라는 거. 요즘은 우리가 사건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바로 제4의 정책.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법이 있죠. 그래서 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4영역에서 헌재라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판례가 또 되게 복잡하고 있죠.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 봅시다. 대체로 사법 자제설의 경향이 있고요. 자,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자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명권으로서 사명권. 여기도 헌재에서 우리가 보고 있네요. 세 번째,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결정. 요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의 결정. 그래서 현재는 사법정연설의 경향이 있는데, 자, 금융실명과 관련돼서, 여기도 사법 사명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네 가지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로서 여기 뭐라고 써놨죠? 자, 통치행위. 자, 통치행위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비정치적 공무원 파면이라는 게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서. 자, 통치행위 통째로서 법적 구속력, 통치행위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야 된다는 거. 자, 우리나라의 견해를 우리가 보고, 한 개는 법령으로부터 자유일 따름이지 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다라는 거. 참 말 괜찮죠? 법령으로부터 자유일 따름이지 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정치적 분쟁인 경우 사법심사 대상에서 대된다. 절대적 통치행위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2번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익숙해져야 됩니다. 정치적 법률 분쟁인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 상대적 통치행위라는 것. 그래서 한계와 관련돼서는 요 특히 2번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2번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3번과 관련돼서 판단의 주체는 사법권이 심사 행사할 수 있고요. 기본권 침해 가능이 출제되고 있다. 자,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국가 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죠. 자,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자,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여기도 기초적인 의미에서 꼭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잡아봅시다. 너무 요즘 의미들을 너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꼭 한번, 그래야 우리가 문해력이 확보될 수 있어요. 배상과 보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쭤봐도 뭐예요? 말씀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손실배상법이냐. 자, 그러면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은 손실배상법 있어요, 없어요?
손실배상법에 대해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손실배상법은 없을까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의미해요. 자, 국가가 수용을 해요. 그럼 적법행위거든. 그러면 요거는 손실배상법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상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야. 이 법. 이 법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보상은 뭐예요?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쌓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국가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되겠죠. 그러면 배상과 보상의 차이, 이법 손해. 그래서 보상과 적법 손해라는 거야.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즉 뭐를 암시하죠? 즉 고의 가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의 간시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여기는 배상이 있고 여기는 배상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배상, 이법적 고의가실. 이렇게 체계를 탁탁 박아야 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여건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도 지겹게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여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차이점은 물권적 청구권은 배상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 배상과 차이를 우리가 잡아놓고 국가가 이 법행위에 대해서 고가의를 했다면 그게 바로 국가배상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이 있고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법성이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곤란하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칭에 대해서는 부정설, 긍정설, 제한 긍정설이 있지만 요 2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손실보상을 인정할 건가? 그러면 역시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적법행위죠. 그러면 손실보상이 인정 경우는 특별희생 플러스 보상규정 계엄령 제9조의 이에 따라서 보상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분행위 의미는 뭐냐? 나눠질 수 있다. 가분이라는 것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위 플러스 행정행위. 그 다음에 뭐면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분리하여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대사관의 건축 허가 허브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5번 첫 시간에 대해서 뭘 봤어요? 자, 행정법에서 행정의 의미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행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제2장 행정법과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생과 함께 행정법을 함께 하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